그럼 지금부터 후쿠시마 원전 사고 4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과 동아시아 탈원전의 과제를 주제로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 초청 국회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장하나 의원실 송영환 보좌관입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원전대책특별위원회와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서 주관하는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 초청 국회 강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강연에는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새정치민주연합 원전특위, 고리 1호기 폐쇄 부산 범시민운동본부,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차일드세이브,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환경보전연합이 후쿠시마 4주기를 맞이하여 당시 원전 사고를 총괄 지휘하셨으며 원전 제로 정책을 추진하였던 간 나오토 전 일본 내각 총리 대신을 초청하였습니다. 간 나오토 전 일본 내각 총리는 1910년 6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총리직에 재임하셨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직접 사고 지휘를 했으며 주민들의 방사선 피폭을 우려해 피난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임 시절 원전 재가동 요건으로 지자체와 지역민의 동의가 필수 요건이 되도록 하였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일본 태양광 발전 시장의 비약적인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 원전 제로 사회를 위한 의회 활동을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며 세계 각지의 관련 경험을 알리고 계십니다. 간 나오토 전 총리는 17일부터 부산, 울산, 경주에서 후쿠시마의 교훈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동아시아라는 주제로 지역 언론과 시민의 관심 속에 강연을 해오셨고 오늘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국회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빛내주신 내외 기민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강연해 주시는 간 나오토 일본 전 총리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국회 초청 강연을 주관하신 새정치민주연합 원전대책특위의 위원장이시자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대표이신 유인태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책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오늘 강연회와 초청 행사를 주도적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次に新鮮な民主連合原発입니다. 네, 다른 의원님들은 도착하시는 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후쿠시마 4년을 맞이하여 간 나오토 전 총리 초청 행사를 위해 애를 많이 써주신 환경운동연합의 장기현 대표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박재목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최열 대표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원전과 방사능에 대해 많이 걱정하시는 아이 엄마들이 오셨습니다. 차일드 세이브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간 나오토 초청 행사 주최단체인 천주교 환경보전연대 양지석 신부님 오셨습니다. 천주교 환경보전연대 느베르에덕 수녀회 정순남 수녀님 오셨습니다. 핵과 원자력 발전 전문가로서 원전 안전을 위해 한국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전문가분들이십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님 오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내빈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오시는 분들께서는 별도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초청 강연회를 주관하신 새정치민주연합 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인태 의원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바쁘신데도 오늘
오늘뿐만이 아니라 나흘에 걸쳐서 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러 오신 간나오토 전 총리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주말 저하고 여기 우원식 의원, 또 부산의 김영춘 시당위원장, 우리 최열 대표,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 김혜정 의원 해서 후쿠시마 현지를 좀 둘러보고 왔습니다. 가보니 하여튼 참 끔찍했습니다. 여기저기 재염을 한다고 흙을 긁은 봉지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쌓여 있는데 긁어낸 데는 지금 이렇게 피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지역으로 아마 예정이 돼 있는데 도대체 그건 누가 가서 살는지 흉측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베 정부도 원전을 다시 재가동하려고 하고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까지 전부 이렇게 수명 연장을 해서 설마니 무슨 사고가 나랴 하는 그렇게 안이한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간나오토 총리께서 하여튼 좋은 말씀 있으실 거고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부터 이 원전을 하여튼 추방해서 탈핵으로 가는 그런 각오를 다시 다지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총회 때문에 좀 많은 의원들이 참석을 못 하는데 아마 의원총회가 끝나면은 좀 이쪽으로 올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신 탈핵 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책임 연구위원이신 우원식 의원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인태 대표님 말씀하시면 다 됐는데 한 말씀만 함께 붙여서 말씀드리면 후쿠시마 현지를 같이 가서 정말 이 원전이 얼마나 무섭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후쿠시마 주민들 중에서는 처음에 원전 들어올 때 반대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원전 짓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고 날 일이 없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사고 날 일이 없는 그 원전에서 사고가 나고 나니까 저희들이 갔던 데가 이다떼 빌리지라고 하는 데인데 한 47km쯤 떨어져 있는 지역과 또 미나미 소마라고 하는 지역, 거기는 20km가 넘는 지역인데 서로 좀 방향은 다른데요. 이다떼 47km에서 빨간 지역, 그러니까 귀한 곤란 지역, 사람이 앞으로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지역 맨 앞에 가서 재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17.57 마이크로 시버트가 나왔는데 그거를 연간으로 하면은 한 8, 90mm 시버트가 되는 것 같아요. 20mm 시버트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사람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걸 정한다는데 그러니까 일본 관리가 지금 굉장히 엉망인 거죠. 그리고 47km라는 데가 고리 1호기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부산 시내 한가운데쯤 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그래도 이 후쿠시마는 시골 지역이고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월성 1호기나 고리 1호기에서 발생되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30km 이내에 340만, 400만 가까이 되는 이 두 군데 합치면 400만 훨씬 넘는 그런 지역이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절대로 사고가 나지 않기 때문에 수명 연장을 계속 해가고 있는데 그 절대로라고 하는 말을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 그런 점들에서 우리가 새롭게 좀 살펴봐야 되겠다. 특히 월성 1호기를 안전의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처리한 이 일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지 결국은 국민들이 책임져야 될 일인데 어쨌든 이런 걱정을 하나로 안고 서울로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 당시부터 지금까지 원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일관된 입장을 갖고 계시는 간나오토 총리의 오늘 이런 강연을 듣게 돼서
여러 가지 많이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앞으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원혜영 의원이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하경 의원이 오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인사 말씀은 오늘 토론회 주관단체인 새정치민주연합 원전특위 간사이신 홍영표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원전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홍영표입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 간나우토 총리께서 국회에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듣고 후쿠시마의 생생한 그 사고 현장과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과정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까지 그때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총리님 오시는 것이 별로 알려지지 않아서 다음 기회에 꼭 한번 모시고 다시 한번 특히 저희 국회의원들이 많이 참석한 가운데 좀 생생한 증언을 저희가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모시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너지 정책이 전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유가가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지금 유가가 하락을 해서 어제는 41불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통상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경제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지금까지는 약 40원이라고 원전의 단가를 이야기해 왔는데 제가 산업위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59원을 현재 전력거래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에. 석탄이 70원이고 천연가스가 11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국감 과정에서도 지금 원전의 어떤 경제성의 신화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다 했는데 아마 유가가 특히 요즘에 수일가스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 세계 어떤 에너지 시장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로 좀 저희가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는 전력 수급률이 약 25%인데 2019년이 되면 전력 예비율이 25%인데 40%까지 높아집니다. 사실 저희가 그 전력 수급률이 예비율이 40%까지 높아진다는 것은 얼마든지 원전 말고도 새로운 저희가 대안을 찾아갈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공통이지만 미국만 하더라도 그 에너지 전력 수급의 어떤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약 59%가 낭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도 있고 또 우리처럼 이 전력을 무제한으로 수요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이 쓰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을 겁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 원전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월성 고리 1호기 또 심지어는 월성 1호기까지 재연장을 하면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가 후쿠시마 원전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논의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고 국민들에게 설득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 많은 국민들이 그냥 원전을 그 값싼 원전을 못 쓰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어떤 도그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후쿠시마의 비극과 교훈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우리 한국 원전의 현 주소를 이야기해야 되지만 적어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제 이야기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해나가는 하나의 출발점으로서 우리 간나오토 총리님의 오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 원년특위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미경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원영희 의원님과 이하경 의원님도 새정치민주연합 원전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간나오토 전 총리 초청 주최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의 박재무 대표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나오토 전 일본 총리님의 한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또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초청에 응해 주시고 국내 여러 지역을 방문하시면서 강연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환경운동연합 전국 50개 지역단체를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4년 전 일본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핵발전소 사고로 아직도 일본 국민들이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인근 지역 주민들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안정된 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핵발전은 인간의 대비 능력으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위험 시설입니다. 핵발전소는 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핵 폐기물의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핵발전은 가장 반윤리적이고 반생명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 폐기물 처분과 관련해서 기껏 인류가 지혜를 짜낸 처분 방법이 심지층에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버리고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대가 만들어낸 불확실성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고 가겠다는 심산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후쿠시마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지금 이 시간 핵발전소 반대 운동이 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등 설계 수명이 끝난 노후 원자로의 재가동 문제입니다. 반대 운동의 불은 지펴졌지만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많이 배워야 하고 또 많이 깨우쳐야 합니다. 총리님의 훌륭한 강연으로 우리나라 핵발전소 반대 운동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총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에 오신 다른 의원님들과 귀빈 여러분들의 말씀을 청해 들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말씀 청해 듣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간나오토 전 총리의 방금 김상희 의원이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간나오토 전 총리의 강연을 듣기에 앞서 자리 정돈을 할 겸 기념사진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소개해드린 간나오토 전 일본 내가 총리 대신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本日は多くの 으로 이렇게 초청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인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4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한국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 점, 당시에 총리였던 제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한국 방문 기간 중에 부산과 그리고 울산 그리고 경주를 방문하여 있으며 그리고 이렇게 서울을 오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각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국회라는 장소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잘 전해드리고 또한 현재 후쿠시마의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또 나아가서는 이 원전을 대신할 수 있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약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에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이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야당의 질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크게 위에 걸려 있었던 챈들리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돼서 위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흔들림을 느꼈습니다만 실제로는 3, 4분 되는 시점에서 조금 흔들림이 약해졌기 때문에 위원장이 휴게를 선언하였습니다. 저는 급히 이러한 사고에 대비한 긴급 대응 센터가 있는 옆 건물 관저 지하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온 원전에 관한 보고는 큰 지진이었지만 모든 원전이 무사히 정지되었다. 이러한 보고를 받았을 때는 정말 제가 안심했습니다. 만약 원전에서 이 고장났더라면 제어봉이 연료봉 사이에 이렇게 끼게 되면 원전을 스톱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무사히 스톱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괜찮겠지라고 안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1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후쿠시마 제1 원전이 모든 원전을 상실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모든 냉각 기능이 스톱되었다는 보고도 그 다음에 날라왔습니다. 저는 정말 아주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런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원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대학에서는 물리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라는 것이 정지해도 냉각을 계속하지 않으면 자기 붕괴라는 현상을 일으켜서 굉장히 큰 열을 내서 멜트다운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전환이 없고 냉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멜트다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큰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큰일이다. 그 위기감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호기는 지진 발생으로부터 4시간 후에 쓰나미 도달 후 3시간 안에 물이
증발해서 연료봉이 물 위로 나와서 멜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현재 상황에서 멜트다운이 크게 진전되어 녹은 연료가 압력 용기를 바닥을 빠져나가서 경납 용기에 떨어졌다. 압력 용기라는 것은 두께가 15cm인 강철제의 용기입니다. 다이너마이트 한 개, 두 개로는 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흘러나온 연료는 아주 고온이기 때문에 그 경납 용기를 녹여서 밑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 떨어진 연료가 퍼져서 경납 용기의 벽면으로 다가갔고, 아니면 그 밑쪽으로 그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콘크리트의 바닥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마일 사고 후에 미국에서 차이나 신드롬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그것은 사고를 일으킨 원전에서 나온 연료가 점점 더 바닥을 내려와서 지중으로 나와서 그것이 내려가서 실제로 중국이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차이나 신드롬이라는 그런 현상은 3마일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는 이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장의 지도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검은 지점이 후쿠시마 제1원전입니다. 이거 만약에 녹은 핵연료가 경납 용기의 밖으로 나왔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당시 원자력 위원장의 콘도 위원장님에게 원전의 사고가 더욱 커져서 최악의 사태가 일어난다면 어떤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으로 보고 싶다라는 지시를 내린 후 이틀 후에 나온 그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이 지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즉 20km, 30km권 여기는 사고가 일어난 첫날부터 점점 피난 구역을 확대해 나가서 3일째에는 이미 20km 범위에서 피난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범위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서 가장 바깥쪽 250km 지점까지 동경이 거의 들어가 있는 권내인데요. 이 범위 내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은 5천만 명 정도의 규모의 인구의 40%인데요. 일본의 국토의 3분의 1에 달하는 지역입니다. 이 범위에서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피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은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는 그 상황을 저한테 보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지도를 보고 그리고 5천만 명이라는 피난이 필요하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들었을 때 지금까지의 원전에 대한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3월 11일 사고 이후 저런 사고는 이런 사고는 일본에서 일어나지 않겠지. 기술 수준이 낮은 소련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일본같이 기술력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겠지. 소위 정말 안전신화, 원전의 안전신화를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에 충분히 주의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원전을 활용해 나가야 된다. 당시 터키나 베트남 수상과 만났을 때는 그런 원전이 필요하시다면 일본이 원전을 써주십시오라고
완전하기 때문에 이걸 부디 사용해 주십시오. 특별 세일도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만나서 이런 저희 생각이 다 틀렸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제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1호기가 멜트다운을 시작한 것이 지진이 일어난 지 4시간. 다음 날에는 멜트스루가 일어나서 그 다음 12일에는 수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4일에는 3호기가 멜트스루를 해서 수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아침 6시에는 2호기가 큰 구멍이 뚫려서 4호기가 수소 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데이에츠는 6개의 원전이 있는데요. 그 중에 3기가 멜트다운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기가 수소 폭발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하나의 그 원전 안에 여러 가지 기가 있다는 것은, 운영상 편한 점도 있지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 복수의 기가 여러 가지 형태로 아주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기 책임자는 요시다 서장이라는 굉장히 우수한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조차도 동시에 복수의 원전이 문제가 일어나는 가운데 아주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의 6기에 12기에 합치면 10기의 원전, 그리고 사용 후 연료의 풀이 경납 용기의 바로 옆에 있습니다만 합치면 11기 있었습니다. 저는 체르노빌 같은 사고에 대해서 그 보고서를 일부 제가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고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분명 체르노빌 사고는 매우 아주 큰 사고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실수로 인한 사고이지만 그 사고 그 자체는 4호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만약에 이에 대해서 제1사이트, 제2사이트 합쳐서 10기에 컨트롤 할 수 없는, 원전은 쉽게 컨트롤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더라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마 일어났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이 체르노빌의 몇십 배 또는 100배를 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을 포함해서 이웃나라 국가들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아슬아슬하게 물을 부을 수가 있었습니다. 녹은 연료에 물을 부어서 그것을 냉각시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정대로 물을 주입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물을 주입하는 그런 장치가 움직이지 없는, 정전으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장 책임자가 그러면 소방차를 이용해서 물을 주입하자라는 그런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방차의 펌프를 원전에 이어서 그리고 물을 주입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시는 원전의 그 안쪽 압력이 높아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만 그 압력을 빼는 벤트 작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벤트 작업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도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단계에서 원전 안의 압력이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저는 이 떨어진 이유는 벤트로 떨어진 것도 한 요인이 됐겠지만 경납 용기의 일부가 파손되어 이로 인해서 압력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방사성 물질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압력이 내려서 그리고 물을 주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지난 4년이 지난 오늘날도 1, 2, 3호기에는
매일매일 300톤의 물을 냉각을 위해서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0톤의 물을 순환을 시켜서 원래는 필터를 통해서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다시 되돌리는 그런 계획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경남용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물이 외부로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부에 새어나온 물이 이른바 오염수라고 불리는 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하수가 또 섞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지형은 원래 35m라는 높은 곳에 있었던 곳인데요. 그것을 높이 10m까지 깎아내려서 그 10m 높이 되는 곳에 원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 땅을 깎아냈기 때문에 지하수가 아주 잘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매일 400톤 정도 되는 오염수와 섞여들어서 300톤은 또 순환되고 있고 나머지 늘어난 400톤 가까이 되는 물을 탱크에 넣어서 외부에는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그들의 설명이긴 합니다. 하지만 탱크에서 일부에서 새어나오기도 하고 또는 빗물이랑 섞여서 일부가 바다로 유출되기도 하고 완전히 그것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즉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사고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처음에 대피 명령을 내린 것은 그 당일이었던 18시 50분, 당일 18시 50분, 지진 발생 후 4시간 후 3km 범위부터 대피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밤 9시 넘어서는 5km 반경에서 피난을 하도록,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10km, 그리고 20km 범위로까지 대피 범위를 확 넓혀 나갔습니다. 하나의 비극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쓰나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그 다음날 아침에 구하러 가려고 했던 분이 이 지역에서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구하러 갈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또 대피 계획이 충분히 세워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특히 아프신 몸이 편찮으신 분들 그분들을 버스에 태우시긴 했지만 어디로 모시고 가야 할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동안에 3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대피 과정에서 피난 과정에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만약에 이 250km 지역 내에 5천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비슷한 식으로 대피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수만 명 혹은 더 많은 분들이 대피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해야 되는 사고라는 것은 제가 아는 한 전쟁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비행기로 일본에서도 500명 정도 되는 분이 희생되신 비행기 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지만 5천만 명이라는 사람이 국토의 3분의 1이나 되는 지역에서 대피해야 하는 그런 상황, 이것은 전쟁 이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원전을 생각할 때 이런 리스크, 이런 위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사용했을 때 메리트가 있는지 아니면 원전을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다른 길을 선택을 할 것이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은 그 선택이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의 에너지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는 54기의 원전이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정지된 것들 상당한 수에 이르는데요. 25기의 원전이 그 후에 계속 운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 점검이 순차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 정기 점검 결과 재가동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지진 때까지 그 이전의 절차를 보면 원전 안전보안원이라는 경제산업성의 한 부문이 안전성을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원전을 추진해온 경제산업성의 한 부분이, 한 기관이 원자력 규제를 담당한다라는 것은 원래부터 IAEA 등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총리로 있었을 때 원자력 안전보안원 혼자만이 판단을 해서 재가동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국민적인 이해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든지 또 더 중요한 문제는 지역의 지자체의 이해를 구해야만 재가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잠정적인 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자체 합의를 포함한 그 룰에 따라서 신청을 한 원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그 결과 대부분의 원전은 재가동이 허용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전부터 모든 원전이 오늘날 지금까지 멈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년 반 동안 일본에서는 원전은 단 한 기도 가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원전에 의한 발전량은 1와트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그런 상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이 참 잘 부족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네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국민 생활과 경제 생활에 별 큰 지장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전력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절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효율이 더 좋은 방식으로 전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이전에 비해서 10% 정도 전력 사용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꼭 참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기업과 개인들이 각자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최근에 일본에서는 전력비 제로라는 그 주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열성이 높은 창문을 이중으로 한다든지 그런 주택을 짓고 에너지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또 조명도 더 당연히 LED를 사용하겠고요. 그 절반으로 줄어든 에너지를 지붕에 솔라 파넬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자급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는 또 그래서 외부에 전력비를 내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어서 전력 사용량 자체가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력발전소를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화력발전소, 예를 들어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자가발전소를 활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매입을 다소 늘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였을 때 이미 20년 전에 독일이 도입했던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총리가 되기 전부터 이것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꼭 이 방식이 필요하다고 그때부터 주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력회사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반대가 높았습니다. 즉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것은 변동량이 큽니다. 낮에는 발전을 만들 수 있지만 밤에 못 만든다라든지 바람이 안 불 때는 전기를 못 만든다든지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런 변동이 큰 에너지는 이용할 수 없다. 이용하려면 방대한 설비가 필요하다. 당시 도쿄전력의 사장이었던 카즈마타 회장과
그 회장과 제가 야당 시절이었을 때 논쟁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제가 여러 나라들을 둘러보면서 예를 들어 스페인의 경우 풍력과 태양광이 이미 전체 전력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의 기상 상황을 예측하고 그런 기술이 점점 더 진화가 되고 있어서 그런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도입했다고 해서 정전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거의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나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합시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소는 비교적 멈추다거나 다시 가동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그 미세한 조정은 화력발전소로 하자. 신재생 에너지를 가장 베이스로 삼아서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화력발전소에서 그걸 충당한다라는 이런 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한 지 2년 반이 됐는데요. 이 2년 반 사이에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해서 7천만 킬로와트의 설비를 만들고 싶다라는 신청이 이미 나왔습니다. 실제로 가동하고 있는 것은 그 10% 정도이지만 앞으로 그 계획이 점점 더 진행이 되면 한 7천만 킬로와트를 태양광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7천만 킬로와트의 태양광 발전이라는 것은 가동 시간이 원전처럼 24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24시간 가동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산하면 원전과 계산을 했을 때 15개의 원전에 해당하는 그런 전기를 그 분량에 대한 신청이 2년 반 사이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설비들은 세금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각 기업이 자기들의 자금 또는 은행에서 빌려서 또는 각 개인들이 자기 집 지붕에 자기 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서도 지방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현재 과제인데요. 이 신재생 에너지야말로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한 핵심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본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전 한마디로 말하면 18세기까지는 원래 인간은 17세기일까요? 목재를 태워서 나무를 태워서 에너지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접어들어서 석탄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서 석유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전을 에너지로서 사용하게 된 것은 한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21세기가 끝날 때는 원전이 아니라 모든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되는 그런 시대가 틀림없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독일에서는 2050년까지 모든 에너지, 전기뿐이 아닙니다. 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비행기, 수송에 사용하는 그런 에너지를 포함해서 모든 에너지의 80%를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한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독일은 유럽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는 모든 원전을 폐지하기로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전은 이미 낡은 오래된 기술이다. 원래 일본에서도 안전하고 값싸다, 저렴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지만 그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폐기물 처리는 누군가
자기 비용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비용으로 해준다라는 전제, 이 두 가지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원전을 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 그리고 폐기물까지 생각한다면 원전은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 역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도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는 저는 신재생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바꾸어 나가야 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의 한 예를 말씀드리자면 도요타 자동차가 작년 말에 미라이라는 자동차를 발매를 했습니다. 이 자동차는 수소 연료 전지차입니다. 즉 휘발유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료는 수소입니다. 그리고 그 수소를 자동차 안에서 전기로 바꾸는, 즉 수소 연료 전지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로 전환한 것으로 모터를 움직여서 차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건 꿈이 아닙니다. 이미 시판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저도 사고 싶었는데 좀 비싸서 아직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소는 현 시점에는 아직 석유나 천연가스로 만들고 있지만 이것을 풍력 발전과 같은 전기로 만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2년 전에 덴마크에서 어떤 마을에 갔었는데요. 풍력 발전으로 만든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하고 거기서 나온 수소를 탱크에 넣어서 각 가정에 수소를 파이프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 안에 수소 연료 전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수소를 전기로 바꾸고 또 거기서 열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열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샤워라든지 하는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험적인 지역이긴 했지만 적어도 그런 일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도 역시 기술이 높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신재생 에너지 분야라는 것은 가장 잘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든지 한국, 독일 이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 저는 일본에서도 원전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오히려 그 낡은 기술에 고집해서 새로운 기술에 뒤처지는 그런 세계의 흐름에서 뒤처진다는 사실을 강하게 저는 일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 세계 원전 상황을 제 나름대로 이해한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2년 정도 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샌 오노플레라는 원전이 멈춰 있었고요. 그 재가동을 둘러싸고 반대 운동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저를 초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NRC의 전 위원장인 야츠코라는 분과 제가 함께 심포지움을 연 적이 있습니다. 그 심포지움이 끝난 이틀 뒤에 샌 오노플레의 원전을 가지고 있었던 에디슨이라는 회사가 그 원전의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전성기 때 150개의 원전이 있었는데 몇몇 원전이 그런 몇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 폐지가 됐고요. 지금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즉 셰일가스가 발견이 된 미국에서는 원전이 값싸다, 저렴하다라는 것보다 셰일가스가 더 싸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새로운 원전은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 상황을 보면 프랑스의 경우 미국에 이어서 가장 두 번째로 원전이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사르코지 대통령 시절에는 전력의 75%를 원전으로 공급한다라고 했고 실제로 또 그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올랑드 대통령은 선거에서 50%로 원전 의존도를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부터 전체적으로 원전을 줄여나간다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에서 한 가지 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고 안전성을 높이자라는
내용으로 유럽의 기준을 높였습니다. 지금 프랑스의 아레바라는 세계적인 원전 기업이 만들고 있는 핀란드에 건설하고 있는 원전에서는 그 동일본 대지진 때처럼 9.11 테러 때처럼 항공기가 원전을 향해서 돌진했을 때를 대비해서 경납 용기를 이중으로 만든다. 그것을 핀란드의 3호기에서 지금 그 대책을 이미 취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처럼 멜트다운 뿐만 아니라 멜트스루, 압력 용기에서 녹아내린 그 연료가 녹아내렸을 때 그것이 경납 용기를 파손하지 않도록 코어 캐처라는 것을 설치하고 그걸로 받아서 넓은 방 안에 연료가 오도록 해서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식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비를 갖추는 것. 이것이 새로운 기준으로 유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원전의 비용이 2배에서 3배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 때문에 핀란드도 지금 건설 중인 원전 이후에 같은 원전을 만들 것인가, 비용이 높다라는 이유에서 지금 건설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비용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원전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황, 오히려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아시아 이 지역은 현재 이와 대조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원전에 대해서 힘을 쏟는 것뿐만 아니라 풍력 발전도 미국에 맞먹는 그런 풍력 발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경제 발전으로 인한 전력 증가가 있어서 그리고 북경을 중심으로 한 환경 오염 PM 2.5라고 불리는 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석탄 이용을 더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원전을 더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늘고 있는데요. 중국 계획대로 간다면 전 세계에서 제2의 원전 대국이 되는 것도 그리 멀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계획이 진척되고 있는 것은 한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상황은 현재로서는 원전은 모두 정지된 상태입니다만 이것을 재가동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3일 전에 일본을 출국할 때 새롭게 5기의 원전을 폐로한다는 전력회사로부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5기의 원전은 모두 아주 오래된 노후화된 원전입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사고 이후 새로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꽤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 투자를 해도 이제 더 이상 40년이라는 일본의 그 원전 가동 기간인데 그 가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개량을 하는 것보다 이제 그만두는 폐로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 노후화된 5기 원전을 폐로하기로 원전 회사가 정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원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전력 회사는 재가동을 시키고 싶다. 또는 현재의 자민당 중심으로 한 아베 정권도 재가동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70%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탈원전을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이루어진 중참의원 선거에서는 원전을 용인하는 자민당과 그러한 정당의 의원들이 아주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70%의 의원들이 원전을 용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의 의사와 국회의원의 의사가 균형이 맞지 않는 굉장히 큰 갭이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현재 일본의 상황입니다. 저는 이 원전 문제는 다른 문제 이상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최종적으로는요. 그리고 원전이 아니면 절대로 원전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곤란하다든가 그런 시대가 온다면 잠시 동안은 원전을 계속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원전이 없어도 덴마크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도 잘 하고 있고 이태리도 그렇고요. 일본의 현재도 원전이 없이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할지 그 여부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 이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일에서 탈원전이 진전된 그 배경의 하나로서 주부 여러분들께서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는 사고 싶지 않다. 원전 이외의 전기를 사고 싶다라는 운동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어머니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이 방사능의 피해 그리고 사용 후 연료를 중심으로 한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어떤 수준까지의 방사능 수준에서 피난을 대피를 지시할 것인가, 반대로 돌아와도 된다는 그 판단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었고 그리고 현재도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각자 다릅니다. 어떤 낙관적인 전문가는 1년 동안의 방미리 시벨트 정도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걱정해야 하는 것이 너무 정신적인 피해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뭐 110C까지 괜찮다. 한편으로 또 어떤 전문가는 15mm 벨트도 높다. 1mm C벨트 이하로 내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에 따라서 피난해야 되는 범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아 자치제 관계자들은 어떤 쪽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치제를 빠져나가는 것을 사실은 싫어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점도 있어서 이러한 논의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좀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 피폭에 의한 건강 피해도 현재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공적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조사한 결과 분명히 원전의 사고로 인해 갑상선암이 늘어났다는 그런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다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상당수의 갑상선암이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건강 관리를 해나가는 데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기물 문제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라 생각됩니다만 전 세계에서 이 원전 폐기물 최종 처분을 잘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 웅가르트 시설 이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규정이 잘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년에 여기도 다녀왔는데요. 400m 지하에 사용 후 연료를 큰 금속 용기에 넣어서 매몰시키는, 매립하는 핀란드는 이러한
15억 년 정도 지반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4개의 플레이트가 서로 막 움직이면서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생겨난 열도이기 때문에 15억 년이나 움직이지 않는다는 지반은 일본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한 지반이 안정된 나라이기 때문에 핀란드는 사용 후 연료를 저장해서 관리하는, 어느 정도 관리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0만 년 정도 관리한다. 10만 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라고 하냐면 거기에 저충해둔 사용 후 연료의 방사성 수준이 자연계에 있는 우라늄의 방사성의 수준, 같은 수준으로까지 내려가는데 10만 년 걸린다. 앞으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10만 년이라고 하면 네안데르탈 시대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앞으로 10만 년 후에 과연 호모사피엔스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장기간에 걸쳐서 이러한 위험한 핵폐기물을 남겨나가는 것은 그런 차세대 자손들에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 세대가 과연 이런 정책을 취해야 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로 저는 연계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서도 저의 전세대인 총리 대신이었던 자민당의 고이즈미 총리라든가 호소카와 총리님은 이 폐기물을 아시고, 이 폐기물에 대해서 아시고 스스로 자신들이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후세대에 이것을 부담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 폐기물을 내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는 원전을 그만둬야 된다라는 것을 자민당의 총리직도 포함해서 아주 강하게 주장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 부산이나 몇 군데에서 이런 강연회를 펼쳐서 가장 제가 느꼈던 것은 이 지도와 비교해 보면 이 고리 원전 1호기를 포함해서 가장 가까운 범위 내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이 범위 내에 매우 중요한 산업 기반 시설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NRC의 전 위원장인 야츠코 씨의 말씀을 좀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는 원자력 전문가입니다만 일본에 몇 번이나 찾아왔을 때 가장 방문을 많이 한 것은 피해자의 대피 지역을 많이 방문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많이 들으신 가운데 이런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원전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지만 언젠가 어딘가에서 반드시 일어난다. 그렇기나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 여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을 때에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일어날 것인지, 어느 만큼의 사람들이 대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즉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장소에 원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야츠코 씨의 내리신 결론이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고 250km권의 원전이 없는 일본인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 이외의 모든 현은 250km 권내에 원전이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도 250km 권내를 한번 그려보시면 서울도 아마 이 권내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러한 의미에서 원전 사고는 일어날지 그 여부가 아니라 일어날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이 인간에게 어떤 피해를 줄 것인지, 피해를 주지 않는 지역에 아마 지구상에 그런 장소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장소에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셨는데 저도 이 야츠코 씨의 의견에 100% 동감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강연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인도에서 수습하신 생생한 경험과 탈원전 정책의 소신을 밝혀주신 간 나우토 전 총리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질의응답 시간은 4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짧고 간명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하실 분은 손 들어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예. 간산の今日の講義で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강연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 충청일보 안찬영 기자입니다. 총리께서 어제 공식 블로그에 올리신 고리 원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고리 원전 수명 연장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전 수명 연장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전은 오랜 기간 사용을 하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낡게 되겠죠. 후쿠시마 원전의 예를 보자면 처음에 멜트다운을 일으킨 1호기의 경우 현재 일본에서 가동됐던 가장 낡은 원전이었습니다. 그것을 만든 게 GE였습니다. GE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냉각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솔레이션 컨덴서라는 그 오래된 형태의 긴급 냉각 장치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만들어진 장치였기 때문에 다른 원전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 아이솔레이션 컨덴서의 그 작동을 적절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기능을 하지 않았고 가장 단시간 내에 멜트다운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낡은 원전이라는 것이 새 원전에 비하면 당연히 안전성이 낮다고라고 할 수 없겠죠. 그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종학이 질문です. 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 홍종학입니다. 그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저희가 볼 때 대단히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총리께서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도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때의 교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후쿠시마와 관련된 정보는 다 제대로 알려지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추측이 가신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예리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적절하게 전달되지 않았던 그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 1호기의 멜트다운이 당시 시작됐다라는 점을 알 수 없었었는데요.
수위계, 물의 높이를 측정하는 수위계라는 그 기계가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아직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물이 아직 연료 윗부분까지 차 있다라고 그 현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 정보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판단이 보고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현장의 판단 그 자체가 기계의 고장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과 도쿄전력의 본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쿄전력 자기들의 책임을 가능하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다거나 잘못된 내용을 전달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도 그 이후에 몇 번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편으로 행정 조직 그 자체가 이런 심각한 사고에 대비한 어떤 인위적인 그런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정부로서 가장 큰 교훈이랄까요? 반성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그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전재해대책본부라는 것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 본부장은 그 당시에 총리가 그 자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바와 것처럼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원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 당시에는 경제산업성의 원자력 안전보안원이라는 조직이 그 보안원 위원장이 사무국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즉 관료의 제일 높은 사람이 대응을 하게 됐는데요. 저도 후생장관이라든지 장관들을 맡았었지만 그 각각의 기관에는 예를 들어 후생성의 경우는 의료의 전문가, 의료부문, 재무성의 경우에는 금융 전문가, 각각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장관은 그런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죠.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원자력 안전보안원의 위원장을 불러서 여러 가지 제가 얘기들을 물어봤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라든지 어떤 대책을 취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제가 질문을 그 사람한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자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해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고 질문하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이해를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원자력 안전보안 원장에게 당신은 원자력 전문가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도쿄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즉 원자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인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경제산업성이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법률을 만들거나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좋겠죠. 하지만 막상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람이 대응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즉 인적 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의 원자력 규제 체제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우선은 경제산업성 내에 있었던 원전 추진 부문 안에 있었던 규제 부문을 분리해서 미국의 NRC처럼 독립성이 높은 원자력 규제위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료 조직도 경제산업성에서가 아닌 환경성 밑에 원자력 규제청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형태는 일단 분리가 됐고 전문성도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요. 예를 들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에는 자위대도 출동을 했는데요. 지금 일본 법률에 따르면 자위대는 원전 사고에 대응한다라는 것은 그 의무로서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위대는
방사능에 대한 방호를 하는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또 그런 오페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오페레이션 작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원전 회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냥 두어도 괜찮은지, 그 이외에 그런 오페레이션이라든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대를 따로 마련해 둬야 되는지, 제가 아는 한 미국의 경우는 각 주마다 그런 조직을 두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본에서는 아직 그런 전력 회사를 대신해서 오페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대는 현재로서는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그런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의 상황입니다. 예, 조금 다른 부분의 질문인데요. 동북아시아에서의 그 탈핵과 관련된 움직임에서는 조금은 다른 시각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 가지를 여쭤보겠는데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작년부터 그런 움직임이 크게 있었던 것 같은데, 후쿠시마 이후에 보니까 몽고와 일본과 미국 사이에 그 포괄적인 연료 서비스라고 해서 우라늄을 수출할 뿐만 아니라 그 원전을 사용하고 있는 곳에 그 폐기물을 몽고로 도입을 해서 폐기물 저장을 하도록 한다. 이런 비밀 협약이 있었다. 아마도 거기에 그 아랍에미레이트와 한국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이 쓰여 있는 걸 봤는데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에서 많은 원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이 재가동을 하고 한국에서는 원전을 계속 짓고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방할 수 있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례지만은 그 질문하신 분 본인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예수의 인권연대 연구센터에 있는 박유미 연구원입니다. まず미일 간에 그런 비밀 약속이 있는지 그 여부는, 비밀 협약이 여부는, 그런 소문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그런 비밀 협약이 있었던 것은 제가 재임 중에는 없었습니다. 그 후에 정부도 그런 비밀 협약을 한 적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적어도 책임자가 그런 비밀 협약은 없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억측이 나오는 배경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은 3마일 섬 사고 후에 원전을 오랜 동안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원전을 만드는 업체들의 기술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가령 GE가 와 히타치가 손을 잡고, 그리고 웨스팅하우스하고 그 다음에 도시바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이외의 국가에 일본과 미국의 이 원전 기업의 연합체가 함께 연대해서 원전을 짓는, 이건 3.11 사고 이전의 시점의 일입니다만 그 이후에도 이런 움직임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달 영국 웨일즈에 다녀왔습니다만 호라이즌이라는 영국 전력 회사를 매입해서 거기에 히타치와 GE가 합병회사가 원전을 팔려고도 합니다. 이러한 원전 업체들의 연합체가 있다는 것이 그 하나의 배경이고 있고요. 억측이 나온 배경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원전을 건설하면 핵폐기물이 나와서 그것을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플루토늄을
IAEA가 핵 박산 방지 조약에서 IPA 조약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관리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많은 새로운 나라들이 원전을 건설할 때에 그 폐기물에서 플루토늄을 내서 그게 핵무기로 쓰지 않도록 거기까지 굉장히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경이 겹쳐져서 일본과 미국이 원전을 판 다음에 그 폐기물을 또 몽고에 그 폐기물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억측이 나온 배경이 된 것이 아닐까. 이건 누군가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적어도 하지만 제가 아는 한 이 정부 간에 이런 비밀 협약이 있었다는 것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국의 원전에 대해서입니다만 저도 중국에 최근에 별로 갈 기회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 역시 원전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더 많이 도입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도 기회가 있는 한 조언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국에 지지 않을 정도로 중국은 해안가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전이 건설되고 있는 계획 중인 곳은 다 해안가입니다. 굉장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영향은, 파장은 몇백만, 몇천만의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서 야스코사 씨의 의견은 아닙니다만 중국의 인구가 많은 중국의 원전을 만드는 것은 아주 큰 위험을 중국 자신이 떠안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으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중국에 오히려 좋은 일이다라고 저는 조언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조언하는 이상 저도 일본에서도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국도 그렇게 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니까 중국도 그렇게 하자라는 식으로 저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조언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それでは 한번 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どうぞ。 여기는 이윤숙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일본이 54기의 원전을 다 끄고도 전력 부족을 겪고 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2년 반 사이에 그래서 많은 15기 분량의 원전에 해당하는 전기가 생산됐다고 하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 원전 확대 정책만 하고 있고 실제로 각 지자체나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그 노력들에는 거의 지원이나 그런 게 거의 없는 상황인데 일본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15기 분량의 전력을 생산할 정도로 그게 투자가 활성화시키도록 지원 정책을 썼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좀 더 바람직하게 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4기의) 원전이 멈춰있는 상황에서 에너지가 전력이 공급되고 있는 최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절약입니다. 절전과 그리고 화력발전의 증강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은 그 비율이 낮지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차 중장기적으로는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 급격하게 이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냐 하면 필드 인 테리프, 즉 그 제도, 전력회사에서 전력을 매입하도록 하는 그 제도 덕분입니다. 20년 전에 독일에서 실행된 제도였죠.
이 제도는 예를 들어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기에 대해서 일반 전기보다 더 비싼 돈으로 전력회사가 사들이도록 하는 그런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은 필요한 투자액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처음에는 대형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에는 20년 동안 킬로와트당 42엔으로 매입을 한다라는 전력회사에서 매입을 한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때문에 설비비를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계산할 테고 그 결과 이익이 남는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할 것입니다. 이런 인센티브 정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 전기보다 화력발전소의 전기보다 더 처음에는 초기에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이 더 비용이 비싸지만 그 차액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그 차액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모두가 함께 부담한다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세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들은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 요금이 비싸질 것이다. 독일도 비싸지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어느 일정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그 부담을 다 같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함으로 인한 그 부가금이라는 것이 부과됩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태양광 발전소가 점점 늘어나면 그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데 드는 비용이 점점 낮아집니다. 제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15년 정도 지나면 화력 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는 그 비용이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질 것입니다. 즉 초기 도입에는 비용이 들지만 대량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점점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런 형태의 인센티브 정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한번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들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이것을 중단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도 경제계에 가까운 사람들은 상당히 강하게 반대를 한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 도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반대 세력의 발언력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그래서 제가 총리였을 때 한 일이긴 합니다만 국회에서 그 제도를 통과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이 제도 또는 일본의 이 제도를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행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의와 질의응답에 수고해 주신 간나오토 전 일본 총리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간나오토 전 총리의 경험을 들으면서 후쿠시마 교훈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3일간의 한국에서 순회 강연을 통한 강연군을 마치신 간나오토 전 총리 일행을 이런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간나오토 일본 전 총리 국회 초청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